평양 중구역 창광거리. 이곳은 북한 주민 대다수가 평생 한 번도 들어가 볼 수 없는 특권층만의 성역입니다. 2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고 건물마다 24시간 전기가 공급되며 수돗물은 언제나 깨끗하게 나옵니다. 혜인이 태어나고 자란 곳도 바로 이 창광거리의 한 고층 아파트 최상층이었습니다. 혜인의 아버지는 당 중앙위원회 간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외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인물이었죠. 이 직책은 외화벌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그만큼 권력과 부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혜인은 어린 시절부터 평범한 북한 주민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집안 식모가 준비한 흰쌀밥과 고기 반찬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흰쌀밥, 그것도 매일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서는 특권 중의 특권이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옥수수와 잡곡을 섞은 밥을 먹기도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혜인의 식탁에는 늘 중국산 과일과 남한에서 밀수입된 과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학교는 당연히 만경대혁명학원이었습니다. 이곳은 항일혁명 투사 후손과 당 고위 간부 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죠. 교복은 최고급 천으로 만들어졌고 급식으로 나오는 음식도 일반 학교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혜인은 15살 때까지 배고픔이 무엇인지, 추위에 떨며 잠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특권은 감시와 함께 왔습니다. 혜인이 중학교 3학년이 되던 2014년 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황금빛 세장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고 혜인은 친구들과 함께 대동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오고 강변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죠. 혜인아, 저기 봐. 일본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예쁘지 않니? 친구 은별이가 말했습니다. 은별이의 아버지도 무역회사 간부였기에 그녀 역시 외국 드라마를 몰래 볼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특권층 자녀들 사이에서는 남한 드라마나 미국 영화를 보는 것이 일종의 문화였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비밀이었지만요. 그러게. 도쿄 거리 같아. 혜인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혜인이 돌아보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동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중 한 명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혜인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단순한 비유였을 뿐인데 그것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들은 혜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 박 부위원장 따님이시군요. 실례했습니다. 그들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물러갔지만 혜인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지위가 자신을 보호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끊임없이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혜인에게 아버지가 서재로 오라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는 늘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주체사상 관련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혜인아, 앉아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오늘 대동강변에서 있었던 일 보고받았다. 앞으로 조심해라. 내가 아무리 내 딸이라 해도 선을 넘으면 나도 너를 보호할 수 없다.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끓어올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도쿄 거리 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하지만 그녀는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의문을 품는 것조차 위험했으니까요. 2015년 가을 혜인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혜인은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서재에서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삼촌 말이다. 숙청당했단다. 혜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삼촌은 아버지의 친동생으로 외화벌이 무역회사 사장이었습니다. 늘 활기차고 유머러스했던 삼촌이 명절 때마다 자신에게 중국산 초콜릿을 선물해주던 그 삼촌이 숙청당했다니요. 왜요? 삼촌이 뭘 잘못했어요? 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른다. 그냥 위에서 결정이 내려왔단다. 외화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명목이지만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혜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 처음으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조심해도 위에서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봄 혜인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국제관계학과 입학이 거의 확정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날 아버지가 집으로 데려온 한 남자 때문에 혜인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혜인아, 인사해라. 우리 부부장의 아들 철민이다. 아버지가 소개했습니다. 우리 철민은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의 아들로 26살이었습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호위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였지만 혜인의 눈에는 그의 눈빛이 지나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은근슬쩍 혜인과 철민의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두 집안이 결합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네. 혜인이도 이제 결혼할 나이 아닌가. 혜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권력 가문을 연결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인은 처음으로 탈출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여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혜인은 우연히 아버지의 서재에서 기밀 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문서에는 외화벌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거래 내역과 그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해외 건설 현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착취당하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사고로 사망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문서 끝에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승인했습니다. 그 순간 혜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혜인은 문서를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돌려놓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이 거짓된 특권과 피로 물든 풍요 속에서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없다고요. 평양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대동강에는 달빛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혜인의 눈에 그 아름다움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거대한 감옥의 벽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 너머 어딘가에 있을 자유를 향한 갈망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가을 혜인은 자신의 방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공책 한 권을 숨겨두었습니다. 겉표지에는 영어 단어장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탈출 계획을 기록한 비밀 노트였습니다. 매일 밤 11시가 넘으면 혜인은 방문을 잠그고 책상 스탠드의 불빛 아래에서 이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표 2019년 봄 이전의 국경 통과. 방법, 아버지의 권한을 역이용.
혜인은 자신의 특권층 신분이 오히려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감시가 느슨한 틈을 노릴 수 있지만 고위 간부의 딸인 그녀는 24시간 누군가의 시선 아래 있었습니다. 탈출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혜인은 아버지의 서재에 자주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대학 과제 때문에 중국 관련 자료가 필요해요라는 핑계를 대며 서재의 지도와 문서들을 살펴볼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학구열을 기특하게 여겼고 서재 출입을 허락했습니다. 2018년 10월 중순, 혜인은 아버지의 서류 중에서 귀중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양강도 해산 지역의 국경 경비 배치도와 교대 시간표였습니다. 문서 날짜는 그해 9월로 되어 있었고 매달 갱신된다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혜인은 휴대전화로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론 그 휴대전화는 인터넷이 되지 않는 북한 내부용이었지만 사진 저장 기능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정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혜인에게는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2018년 11월 아버지를 따라 중국 단둥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외 경제 협력 관련 회의였고 혜인은 통역 보조로 동행했습니다. 북한 고위층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외국어 교육을 받았기에 혜인의 중국어 실력도 상당했습니다. 단둥의 한 호텔 로비에서 혜인은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잠시 혼자 시간을 보내던 중 한 중년 여성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조선족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혹시 평양에서 오셨나요? 고향이 그리워서요. 여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혜인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평양에서 왔습니다. 어르신은요? 저는 김순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북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여성은 주변을 살피며 작은 종이 쪽지를 혜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중국 현지 번호예요. 혜인은 쪽지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그녀는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11자리 중국 전화번호와 함께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새는 3장을 벗어나야 날 수 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후 혜인은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중국으로 전화를 거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국제 전화는 감청되었고 특히 고위층 가정의 전화는 더욱 철저히 감시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혜인은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중요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산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업무상 중국 거래처와 연락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중국 심카드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엄연히 불법이었지만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일이었습니다. 혜인은 아버지가 출장을 간 어느 주말 그 휴대전화를 몰래 빌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단둥에서 받은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3장 속의 새입니다. 날고 싶습니다. 답장은 30분 후에 왔습니다. 준비되면 다시 연락하세요. 길은 있습니다. 2019년 1월 평양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혜인은 본격적으로 탈출 루트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경로는 양강도 해산에서 중국 창바이로 넘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두만강이 얼어붙는 한겨울에는 도강이 상대적으로 쉬웠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업무 관계로 해산 지역에 연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양에서 해산까지 가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여행증 없이는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었지만 혜인에게는 묘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의로 공무 출장 서류를 위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달에 걸쳐 아버지의 도장을 몰래 이용해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제대로 찍지도 못했지만 점점 숙달되어 갔습니다. 2019년 2월 혜인은 또 한 번 위험한 도박을 했습니다. 집에 있던 금목걸이와 금반지 몇 개를 몰래 챙긴 것입니다. 어머니의 것이었지만 탈출 자금으로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북한에서 금은 사실상 화폐와 같았고 뇌물을 주거나 물품을 구입하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3월 초 봄이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혜인은 다시 한번 중국 휴대전화로 단둥의 연락처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4월 중순 해산에서 창바이로. 가능한가요? 답장은 다음 날 새벽에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창바이 쪽에 사람을 배치하겠습니다. 강을 건너면 빨간 모자를 쓴 남자가 기다릴 것입니다. 암호는 봄바람이 따뜻하네요입니다. 혜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구체적인 계획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3월 중순 혜인은 마지막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가장 따뜻한 옷들을 골라 작은 배낭에 넣었습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 두꺼운 털모자, 장갑, 그리고 등산화. 모두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이나 회색 계열이었습니다. 또한 비상식량으로 초콜릿과 비스킷, 그리고 작은 물통을 챙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였습니다. 혜인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공문서 양식을 훔쳐 양강도 해산시 경제시찰이라는 명목의 출장 명령서를 작성했습니다. 날짜는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일주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장을 찍고 당 중앙위원회 직인까지 위조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검문소의 경비병들을 속이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3월 말 혜인은 리철민과의 약혼식 날짜가 4월 25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약혼식 이전에 반드시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출발일을 4월 14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4월 10일 혜인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 공간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부엌에서 나는 된장찌개 냄새,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 아버지의 서재에서 들리는 뉴스 소리.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그리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진 감옥이라 해도 여전히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방 책상 서랍에서 영어 단어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4월 13일 밤 혜인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성공하면 자유를, 실패하면 죽음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평양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대동강에 비친 불빛들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안녕, 평양.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난다. 혜인은 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2019년 4월 14일 새벽 5시 혜인은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해둔 배낭을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 위조한 출장 명령서, 금목걸이와 금반지, 그리고 중국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침 7시 혜인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흰쌀밥과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부터 일주일간 학교에서 주관하는 혁명사적지 답사를 갑니다. 양강도 쪽으로요. 혜인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날씨가 아직 쌀쌀하니 따뜻하게 입고. 네, 아버지. 혜인은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것은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오전 9시 혜인은 평양역에 도착했습니다. 평양에서 해산까지는 기차로 약 20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창구에서 표를 끊으며 위조한 출장 명령서를 제시했습니다. 영무원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표를 건네주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 통과였습니다. 기차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대부분 장마당 상인들로 보이는 아낙네들과 군인들이었습니다. 혜인은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평양을 벗어나자 도시의 고층 건물들이 점점 작아지고 대신 산과 들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오후 2시쯤 기차는 순천역에서 잠시 정차했습니다. 갑자기 객차 문이 열리며 인민보안성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승객들의 신분증과 여행증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무 신분증과 여행 서류 보여주시오. 경찰 한 명이 혜인 앞에 섰습니다. 혜인은 침착하게 신분증과 위조한 출장 명령서를 건넸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0초, 20초, 30초. 당 중앙위원회 출장이군요. 아버님이 박 부위원장이십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혜인은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경찰은 동료를 힐끗 쳐다보더니 공손하게 서류를 돌려주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동무. 좋은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혜인은 서류를 받아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권력이 다시 한번 그녀를 보호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검문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4월 15일 새벽 4시 기차는 해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혜인은 배낭을 메고 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해산의 공기는 평양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영하에 가까운 기온이었고 바람이 살을 애는 듯 매서웠습니다. 혜인은 미리 조사해둔 여인숙으로 향했습니다. 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여인숙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60대로 보였고 혜인의 출장 명령서를 보고는 별다른 의심 없이 방을 내주었습니다. 학생, 이 추운 날 고생이 많구만. 방은 2층 200호야. 저녁은 6시에 주니까 그때 내려오면 돼.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혜인은 방에 짐을 풀고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만강의 상류였습니다. 강 건너편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 새로운 삶이 시작될 곳. 하지만 그 사이에는 얼어붙은 강과 국경 경비대가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혜인은 여인숙을 나와 해산 시내를 둘러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경 지형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지만 실제로는 탈출 경로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국경 철책이 강변을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100m마다 감시초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혜인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변에서 약 3km 떨어진 산속 지역에 철책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서류에서 본 경비 배치도와 비교해 보니 그곳은 교대 시간에 잠깐 감시가 소홀해지는 지점이었습니다. 교대 시간은 새벽 4시였습니다. 4월 16일 밤 혜인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새벽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공과 실패, 자유와 죽음이 갈리는 순간 그녀는 배낭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4월 17일 새벽 2시 혜인은 조용히 여인숙을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주인 아주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리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혜인은 미리 파악해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이 계속되었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1시간을 걸어 올라가자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 아래로 두만강이 보였고 강 건너편 중국 땅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45분 혜인은 철책 근처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4시 정각이 교대 시간이었고 교대하는데 약 10분이 걸린다는 정보였습니다. 그 10분이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새벽 4시 감시초소에서 불빛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비병들이 교대하고 있었습니다. 혜인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바위 뒤에서 나와 철책으로 다가갔습니다. 철책 높이는 약 2m였습니다. 혜인은 배낭에서 미리 준비한 두꺼운 담요를 꺼내 철책 위에 걸쳤습니다. 가시철 조망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철책에 발을 디디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m, 1.5m, 드디어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혜인은 조심스럽게 반대편으로 몸을 넘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시초소에서 경비병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혜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발각된 것입니다. 혜인은 철책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발목이 삐끗했지만 통증을 무시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서라. 쏜다. 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총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혜인은 지그재그로 뛰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총알이 그녀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무 기둥에 박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인은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계속 달렸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분을 달렸을까 뒤에서 들리던 추격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혜인은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북한 땅이었습니다. 강을 건너야 진짜 자유였습니다. 혜인은 다시 일어나 강을 향해 달렸습니다. 새벽 5시 혜인은 마침내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은 아직 부분적으로 얼어 있었지만 중간 부분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보였습니다. 혜인은 주저없이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추위였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팔다리가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m, 30m, 40m. 드디어 반대편 강둑이 가까워졌습니다. 혜인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강둑을 붙잡았습니다. 몸을 끌어올려 땅에 쓰러졌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그녀는 해냈습니다. 국경을 넘은 것입니다. 혜인은 젖은 옷을 입은 채 바닥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두려움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모든 것이 섞인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2019년 4월 17일 새벽 5시 30분 혜인은 중국 땅 강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음물에 젖어 있었고 추위로 인해 온몸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아직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둑에서 일어나 주변을 살펴보니 황량한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작은 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혜인은 배낭에서 여벌 옷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방수 비닐로 싸둔 덕분에 옷은 젖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자 조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혜인은 배낭에서 중국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중국산 휴대전화는 평양에 두고 왔고 지금 가진 것은 북한 내부용 휴대전화뿐이었습니다. 혜인은 마을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30분을 걸어가자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간판에 한자를 보니 창바이 조선족 자치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단둥에서 만난 김순이가 말했던 그곳, 빨간 모자를 쓴 남자가 기다리고 있을 곳이었습니다. 오전 6시 마을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간간히 일찍 일어난 주민들이 보였지만 대부분은 아직 잠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혜인은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리시 잡화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게 문은 잠겨 있었지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혜인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 50대로 보이는 조선족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아직 가게 문을 열기 전인데요.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전화 좀 빌려 쓸 수 있을까요? 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한국어 억양은 분명히 북한식이었습니다. 남자는 혜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흑투성이 바지, 그리고 떨리는 몸.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따뜻한 차부터 한 잔 드시고요. 남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훈훈한 남방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혜인에게 뜨거운 옥수수차를 건넸습니다. 혜인은 양손으로 컵을 감싸 쥐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전화기 여기 있습니다. 마음껏 쓰세요. 남자는 가게 전화기를 건네며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혜인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5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단둥에서 만났던 김순희였습니다. 저예요. 새장을 벗어난 새.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사히 건넜군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창바이 마을이요. 리시 잡화점이라는 곳에 있어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1시간 안에 사람을 보낼게요. 빨간 모자를 쓴 남자가 갈 겁니다. 암호는 기억하죠? 봄바람이 따뜻하네요 라고 하면 하지만 아직 쌀쌀합니다라고 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혜인은 전화를 끊고 가게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오전 7시 혜인은 가게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가게 주인은 친절하게도 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혜인은 이틀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비로소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오전 7시 45분 가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머리에 빨간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혜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가게를 둘러보다가 혜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네요. 혜인은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쌀쌀합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혜인은 가게 주인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남자를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게 앞에는 낡은 검은색 승합차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차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기 타세요. 1시간 정도 가야 합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차는 창바위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혜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중국의 농촌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논밭과 과수원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농가들. 북한과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문소입니다. 중국 공안이 불법 월경자 단속을 하고 있어요. 혜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그 순간 정치범수용소로 직행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차 뒷좌석 및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들어가세요. 그리고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혜인은 비좁은 좌석 및 공간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남자는 그 위에 담요와 짐들을 던져 그녀를 완전히 가렸습니다. 숨이 막힐 듯 답답했지만 혜인은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잠시 후 멈춰 섰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중국어로 말하는 공안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차에 혼자입니까? 공안이 물었습니다. 네, 혼자입니다. 과수원에 비료 배달하러 가는 길이에요. 공안은 차 안을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혜인은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밖에서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뒤에 뭐가 실려 있습니까? 공안이 다시 물었습니다. 비료 포대하고 농기구들이요. 확인하시겠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인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됐습니다. 가세요. 마침내 공안이 말했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10분 정도 더 달린 후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나와도 됩니다. 검문소를 통과했어요. 혜인은 좌석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아까는 정말 위험했어요. 요즘 공안들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오전 9시 차는 작은 시골 마을의 한가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단층 벽돌집이었고 마당에는 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여기가 안전가옥입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김순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혜인을 보자 달려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죠? 이제 안전해요. 김순희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혜인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사흘간의 공포, 두려움,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울어도 돼요. 여기서는 울어도 안전해요. 김순희가 혜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혜인은 김순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여기서 몸을 추스르세요. 그리고 며칠 후에 한국 대사관이 있는 도시로 이동할 거예요. 거기서 난민 신청을 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김순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으로요? 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나만이요.
당신이 꿈꾸던 자유가 있는 곳. 당신 같은 사람의 증언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기도 하죠. 그날 오후 혜인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평화로운 중국 농촌 풍경이 보였습니다. 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농부들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혜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진짜로 해냈다는 것을,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탈출했다는 것을. 물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었지만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긴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순희가 방으로 들어와 혜인 옆에 앉았습니다. 혜인 씨, 한국에 가면 뭘 하고 싶으세요? 혜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겪은 것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북한의 진실을, 특히 최고 위층의 위선을 폭로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살아남은 이유라고 생각해요. 김순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세상은 당신 같은 증언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혜인은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에서 보던 그 별들과 같은 별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자유의 하늘 아래 빛나는 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빛 아래 혜인은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019년 5월 초 혜인은 중국 선양의 한국 영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안전 가옥에서 보낸 2주일의 시간은 그녀에게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김순희와 다른 탈북 지원 활동가들의 도움으로 그녀는 안전하게 영사관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영사관 건물 앞에 섰을 때 혜인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은 그녀가 평생 교육받아온 원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혜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영사관 문을 밀었습니다. 난민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영사관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신원 확인과 면담 과정은 까다로웠습니다. 혜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탈북했는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를 상세하게 진술해야 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고위 간부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면담은 더욱 심도 깊게 진행되었습니다. 혜인 씨, 아버님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면담관이 물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대외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혜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면담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북한 내부, 특히 최고 위층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남한으로 가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들이 있습니다. 2019년 5월 20일 혜인은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해의 푸른 바다가 보였고 그 너머로 거대한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였습니다. 입국장을 통과하자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혜인을 하나원으로 안내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혜인은 그곳에서 석 달간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혜인에게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 함께 교육받는 다른 탈북자들 대부분은 일반 주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굶주림과 싸우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탈북 과정에서 가족을 잃었고 어떤 이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특권층 출신이라면서요? 그럼 배고픔이 뭔지도 모르겠네요. 한 탈북 여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혜인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배고픔을 몰랐습니다. 추위에 떨며 잠든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황금빛 세장 속의 고통,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야 했던 숨막히는 나날들.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배고픔을 몰랐어요. 하지만 자유가 없다는 게 어떤 건지는 알아요.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사는 게 어떤 건지도요. 혜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혜인과 그 여성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계층에서 살았지만 결국 같은 체제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19년 8월 혜인은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주거 지원으로 관악구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평양의 호화로운 아파트보다 훨씬 작고 낡았지만 이곳에서는 그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한 생활은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지하철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은행 계좌를 만드는 절차, 휴대전화 요금제 선택하기, 이 모든 것이 낯설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혜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가며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2019년 9월 혜인은 한 시민단체의 강연회에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북한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참석자는 약 30명 정도였습니다. 강연대에 섰을 때 혜인의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청중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4월에 탈북한 박혜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혜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평양의 특권층 생활,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감시와 통제, 아버지의 비리를 목격한 충격, 그리고 목숨을 건 탈출. 그녀가 말하는 동안 강연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특권층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권층도 결국 독재 체제의 희생자라는 것을요. 그들도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의 풍요는 일반 주민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것이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해야 하는 죄책감을 안고 삽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혜인 씨, 당신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혹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것이 평양 리포트의 시작이었습니다. 2020년 1월 혜인은 유튜브 채널 평양 리포트를 개설했습니다. 첫 영상은 자신의 탈북 스토리였습니다. 조회수는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10만 회를 넘었고 한 달 만에 1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에는 다양한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충격적이다, 용기 있는 증언이다,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었다, 같은 응원의 메시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특권층 출신이 무슨 고생을 했다고 진짜인지 의심스럽다 같은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주 새로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북한 최고 위층의 생활상, 권력 암투의 실체, 외화벌이, 비리, 정치 범수용소의 진실. 그녀가 직접 보고 들은 것들, 그리고 아버지의 서류를 통해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2021년 3월 혜인의 채널 구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라 북한 인권운동가이자 증언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그녀에게 연락을 해왔고 외신 인터뷰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위협도 따라왔습니다. 북한 당국은 혜인을 변절자, 민족 반역자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고위 간부의 딸이라는 신분을 배신하고 남조선 괴뢰에게 투항한 매국노라고 보도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북한의 해외 공작원들이 해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2021년 7월 국정원에서 해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신변 보호가 필요합니다. 북한에서 당신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해인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할 겁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니까요. 2023년 가을 해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황금빛 세 장을 넘어서였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11월 해인은 평양 리포트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탈북 6년을 맞이한 날이자 채널 개설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 리포트의 박해인입니다. 해인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습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북한을 떠난 지 6년이 되는 날입니다. 6년 전 4월 저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자유를 향한 갈망 하나로 그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해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19년 4월 17일 새벽 강을 건널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살아남는다면 제가 본 것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북한의 진실을, 특히 권력층의 위선과 일반 주민들의 고통을 증언해야 한다고. 카메라 너머로 수십만 명의 시청자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특권층 출신입니다. 배고픔을 몰랐고 추위를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특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 목격했습니다. 아버지의 서류에서 본 노동자들의 명단, 해외 건설 현장에서 착취당하고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해인의 눈빛이 더욱 강렬해집니다. 6년 전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기적처럼 운 좋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 땅에서 제 목소리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이곳에서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저를 위협하더라도, 일부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더라도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곳에는 2,500만 명이 살고 있고 그들은 진실을 말할 자유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해인의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북한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진실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남한 국민들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합니다. 앞으로 평양 리포트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정치범수용소의 실체, 공개 처형의 진실, 해외 노동자 착취, 그리고 최고 권력층의 비리. 이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해인은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습니다. 슬프면서도 희망적인 미소입니다. 저는 박해인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자유를 찾아 이곳까지 온 한 사람의 증언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해인의 메시지는 계속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도 자유를 갈망하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외침이자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향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의 시작입니다.